세상에 삶이라는 것을 천년만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별이라는 건 왜 항상 겪을 때마다 이렇게 사람의 진을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삶을 살면서 이별이라는 걸 매번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영원한 만남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별을 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우리 친정엄마의 장례식에서 저는 평생 이렇게 많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정엄마의 죽음은 저를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누구나 딸이라면 친정엄마랑은 애틋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8년 전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에게 남은 부모라고는 친정엄마 하나뿐이었는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친정엄마마저 돌아가셨으니 제 심정이 얼마나 미어지겠어요. 그때의 일을 회상하는 지금도 너무나도 힘든데 그 당시에 저는 정말 장례식 내내 혼절을 할 정도로 힘들어 했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를 악물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상반되는 감정이죠. 제 사정을 들어보신다면 제가 왜 이런 결심을 하고 이를 악물게 되었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잘 나가는 본인 아들 꼬셔서 결혼했다고 저를 미워하던 우리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참 웃기죠.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을 뿐인데 누가 잘났고 누가 모양 빠진다며 차별을 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 아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짝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우리 시어머니로 말을 하자면 정말 억척스러운 여자였어요. 물론 그러한 모습을 쭉 보면서 싫은 감정이 앞서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존경심도 가지게 되기도 했어요. 술주정뱅이 시아버지와 이혼을 몇 번이나 생각했던 시어머니였지만 자식들이 자라면서 한부모 가정이라고 무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술만 처먹는 인간이지만 아버지라는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다면서 이악 물고 버티며 이혼을 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였거든요. 그렇게 두 아들의 막내딸까지 본인 손으로 돈을 벌어서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키운 것이니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던 거죠. 자식 새 키우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예전에는 이 악물고 어떻게든 키워나갔다고 했다지만 요즘은 아이 하나도 잘 안 낳는 세상인데 셋을 혼자서 키웠으니 참 고단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자식들에게 보상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첫째 아들인 제 남편은 대기업에 떡하니 취직을 시켰고 둘째 아들은 공무원으로 셋째 딸은 그 형편에 미술 공부시켜서 시집 하나 잘 보냈거든요. 어버 키운 막내 신우는 부잣집에 시집을 가긴 했으나 거기서 종노릇하며 사느라 시어머니를 챙기지 않았다는 게 함정이긴 했지만요. 뭐 서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미루다가 결국에는 우리 부부만 시어머니를 챙겼어요. 그게 속이 상했던 건지 뭔지 시어머니는 저를 엄청나게 구박하며 저한테 대신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구박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친정집도 엄청나게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정아버지께서 작은 꼬마 상가 건물 하나를 가지고 계셔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았었거든요. 우리 친정아버지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던 땅을 놀리면 뭐하나 싶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주변에 아무런 것도 들어오지 않다가 20년 가까이 지나서 주변에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그럭저럭 작은 학원들이 상가에 새를 들어와서 먹고 살 만큼은 벌게 되었어요. 많지는 않고 이것저것 나가는 비용 빼면 딱 부모님 노후 대비할 정도랄까요? 우리 친정부모님 그 전까지는 계속 일을 하시면서 지내셨지요.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당시에 저는 남편과 같은 대기업 계약직 사원이었다가 회사에서 저를 좋게 봐줘서 정규직 전환을 앞두게 되었던 시기였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같은 대기업의 꼬마 상가라고 하긴 하지만 노후 준비된 건물주 부모를 둔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니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를 정말 살갑게 맞이해 주셨거든요.
우리 아들이 어떤 여자 데려오나 했더니만 이렇게 지짝을 잘 찾아왔네. 나는 우리 첫째 아들 부부에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저 둘이 잘 먹고 잘 살면 그만 아니겠노? 정효도를 하고 싶으면 말이다. 떡두꺼비 같은 손자에 토끼 같은 손녀딸만 나오면 된다. 자식이 많아야 다복한 법이거든. 그거 말고는 바라는 게 없어요. 네, 어머니. 저희 열심히 노력해서 서로에게 잘 맞춰가면서 살아볼게요.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요. 얘는 나는 아무 걱정도 안 한다니까. 둘이 어련히 알아서 잘 살겠지. 너희들도 내 걱정하지 말고 둘이서만 잘 발맞춰서 살아보도록 해. 그렇게 좋은 말만 해주시면서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셨던 시어머니가 돌변하게 된 사건이 있었지요. 그건 바로 저의 정규직 전환이 취소가 되었던 사건 때문이었어요. 글쎄, 제가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메일을 잘못 보내는 바람에 거래처에 큰 실수를 하게 되었던 거죠. 물론 엄청난 회사 기밀을 유출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절대 공개되어서 좋을 리 없는 원가 리스트가 공개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거래처에서는 원가 리스트를 알게 되었으니까 마진을 얼마나 남겨먹는지 알게 되었던 것이고 그걸 빌미로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제 계약 기간도 연장하지 못하게 되고 정규직 전환도 없던 일이 되어버렸죠. 그 한 번의 클릭 실수로 인해서 저는 백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그동안 일 잘했고 정규직 전환까지 생각했던 직원이라 그런 건지 손해배상 같은 건 청구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했지요. 그렇게 정규직 전환에 실패하고 저는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복병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극대노를 하며 결혼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해들은 저희 친정집에서도 화가 나신 건지 뭔지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니, 정규직 전환이 취소되었다는 것은 계약직으로 계속 일을 한다는 게야?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게야?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제가 저지르면 안 되는 큰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그래도 회사에서 손해배상까지 하라고는 안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백수가 되었다 이 말이야?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 백수년 먹여 살리는 꼴 절대 못 본다.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는 거에 왜 찬성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랑 같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짝꿍으로 걸맞는구나 해서 찬성했던 거다. 이 니년이 이 집안에 꼬마 빌딩이 있다고는 하지만 공실도 많고 돈이 잘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건물도 그냥 사돈 노후 대비할 정도로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다고 네가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지참금을 억수로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은 네 덕도 하나 못 보고 너만 먹여 살리다가 인생 허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유,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 나오기 전이라 다행이다. 헤어져라. 네? 아니, 제가 대기업 다니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허락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그냥 저라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메, 세상에 널린 게 참한 아가씨들인데 당연히 조건 보고 허락하는 거지. 두말할 거 없다. 거 빨리 헤어져. 이런 싹수 없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상처를 받은 저는 집에 와서 눈물로 베갯닛을 적셨고 출근 끝에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저희 친정엄마도 어이가 없다면서 그런 집에 시집갈 생각을 하지 말라 하셨죠. 너 미쳤니?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예, 됐다. 우리도 안 한다고 전해라. 뭐하러 대기업 명함밖에 없는 놈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그래. 어디 우리처럼 건물이나 떡하니 가지고 있는 놈이면 몰라도. 양가에서 반대를 하니까 당연한 수순으로 헤어짐 절차를 밟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아주 끈질기게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평생 저만큼 현명하고 저만큼 사랑할 수 있는 여자를 본 적이 없다면서요. 저희 친정집에 찾아와서 며칠을 무릎 꿇고 빌면서 원하시면 무슨 요구를 하셔도 다 들어드리겠다고 결혼만 하게 해달라고 빌고 빌었죠. 처음에는 왜 저러냐며 남자가 쉽게 무릎 꿇는 거 아니라고 거지라고 말을 하시던 친정 부모님께서도
남편이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며칠을 와서 빌고 비니까 결국 마음을 돌리셨어요. 물론 결정적인 이유가 있긴 있었죠. 양가 집안에서 반대를 할 수 없게 남편과 제가 혼전 임신까지 강행을 했거든요. 분명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네 팔자 네가 꾼 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때 저도 남편이 아니면 그 누구와도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았고 남편이 제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혼전 임신까지 해가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양가의 허락을 겨우겨우 받아냈고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무조건적으로 저의 편이 되어주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시작이 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시집살이를 당하게 되었어요. 밤낮 안 가리고 울어대는 아이와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지친 저는 사소한 것에도 감정 조절이 힘들어지고 짜증이 많아졌거든요. 짜증이 많으니 남편을 대할 때도 퉁명스러웠고 사소한 다툼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그러니 남편도 점점 집에 들어오는 게 지치기 시작했겠지요. 출근을 해서 일에 치여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겨우겨우 집에 들어오면 널브러진 육아용품부터 시작해서 설거지 못한 식기들이 널려있고 저는 우는 아이 달래느라 바빴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짧은 연애 기간만큼 서로의 성향을 너무 몰랐던 것도 한몫하긴 했어요. 남편에게는 뭔가의 다툼이 생기거나 일이 생기면 혼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저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했고요. 남편이랑 해결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 남편을 닥달하며 바가지를 긁어댔죠. 그런 부분이 잘 안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남편도 제가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 당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는 제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해주게 되었어요. 그날은 남편이 야근을 하게 되었다고 집에서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을 했던 날이고 시어머니는 할 거 없으면 손주 보고 싶으니 시댁으로 오라고 한 상황이었지요. 애 데리고 좀 와라. 애 얼굴 다 까먹겠다. 집에서 놀고 먹는 네가 바쁜 일이 뭐가 있겠니? 집으로 좀 와라. 얘는 지가 알아서 오겠다는 법이 한 번도 없어. 내가 매번 이렇게 보고 싶다고 불러야지만 겨우 얼굴 한번 비출 거니? 오늘 그이가 야근이라고 해서 혼자 밥을 먹어야 하나 했는데 잘 됐네요. 제가 뭐 저녁거리라도 사갈까요? 제가 요즘 아이 본다고 정신이 없어서 연락도 제대로 못 드리고 죄송해요. 됐다. 그렇게 억지로 사가는데 받아주고 싶겠니? 그리고 뭘 사오긴 뭘 사와.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쓰고 있니? 집에서 해 먹으면 되지. 괜히 우리 아들 돈 쓰지 말고 집으로 오기나 해. 그 택시비 아까우니까 버스 타고 와라. 버스 정류장으로 마중 나가마. 시어머니는 제가 혹여라도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 아들 돈을 막 쓸까봐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을 나오기까지 하셨죠. 저는 아직 돌도 안 된 아이를 등에 업고 아이 짐가방까지 들고 버스를 타고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중 나왔다고 제가 들고 있는 짐이라도 들어줬으면 말을 안 하죠. 지는 빠른 걸음으로 냅다 가고 짐 들고 애 업고 낑낑거리면서 걷는 저한테 거북이냐고 뭐 이렇게 느려 터졌냐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상처였지만 상처도 계속 받으면 무뎌지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는 편히 애 구경만 하고 저는 저녁밥 준비하고 술에 취한 시아버지가 어질러 놓은 집 치우고 시아버지가 마실 술도 미리 채워놓고 거의 몸종살이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일이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되었다고 야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오래간만에 외식을 하자길래 시댁에 있으니 시댁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한창 저녁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아이를 업은 상태로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앉아서 밥 먹고 있는 상에 분주하게 반찬 채우고 국을 뜨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는 그 꼴을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왔어? 소리 소문 없이 도착을 했네. 얼른 앉아. 내가 수저 놔주고 밥 금방 풀게. 야근이라더니 웬일이냐.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했다. 얼른 앉아서 밥 먹자. 예, 국 좀 데워서 올려놓고 우리 아들 장아찌랑 장조림 좋아하니까 더 올려놔라. 아니 엄마,
아버지, 아니 지금 며느리가 애 없고 밥 한 술 못 드고 식사하시는 거 시중 들고 있는데 밥이 넘어가요? 나 같으면 빈말이라도 그만하고 앉아서 밥 먹으라고 하겠다. 얘는 당연히 며느리가 상 채워놔야지. 나 때는 말이야. 너 밥 먹이면서 둘째 없고 셋째 안고 시부모님 물까지 다 떠다 드렸어. 얘 여기 고사리 나물 떨어졌다. 얼른 더 가져와라. 너는 내가 이 반찬 좋아하는 거 알면 눈치껏 더 가지고 와야지. 내가 일일이 말을 해야 알아듣니? 아유 하여간에 굼 떠가지건. 엄마, 그만 좀 시켜. 반찬 정도는 엄마가 떠도 되잖아. 그리고 엄마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같아요. 이러니까 마누라가 우리 집만 갔다 오면 나한테 그렇게 짜증을 내지.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거잖아. 당신 앉아서 밥 먹어. 내 국, 내 밥은 내가 풀 테니까. 엄마, 네가 왜 그런 걸 하냐? 얘가 이미 서서 다 하고 있는데 그냥 와서 앉아.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집에서 할 일 없이 애나 보는 주제에 남편 밥상 하나 안 챙기는 게 말이 되냐 이 소리야. 괜히 엄마 속상하게 하지 말고 앉아서 밥 먹어. 저가에서는 이런 꼴 보면 안 속상할 것 같아? 집에서 왜 할 일이 없어? 하루 종일 우는 애들 보고 집안일 다 하는 사람인데 엄마랑 아버지 밥 다 먹을 동안 밥 한 술 못 든 사람한테 그런 말이 나와? 당신 옷 입어. 여기서 왜 이런 꼴 당하면서 애 보여주겠다고 찾아오고 그래? 당장 나가게 옷 입어. 남편이 큰 소리를 내자 뭐라고 대꾸도 못하고 어버버 하는 시부모를 두고 남편은 저를 억지로 끌고 나와서 집 근처에 있는 고깃집에 데려가더니 소갈비 사주더라고요. 정말 한마디 말도 없이 알아서 주문까지 싹 하는데 그게 얼마나 고맙고 처량하던지 미우나 싫으나 역시 내 남편밖에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제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고기 굽겠다고 집게 들고 가니까 집게도 뺐더니 배불리 먹으라고 하는데 그때 남편이랑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서로의 짜증이 사르륵 녹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저랑 남편이랑은 별 문제 없이 잘 지냈고 갑작스럽게 서로 사이가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둘째도 나왔습니다. 둘째를 임신하고 나서도 시어머니의 폐악질은 멈추지 않았고 저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슬그머니 남편에게 일러 바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짜증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둘째 도련님이 참 힘들었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둘째 도련님은 우리 부부와는 잘 지내지만 시어머니랑 사이가 최악이었거든요. 이 사실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결혼하고 맞은 첫 명절에 둘째 도련님이 오지를 않아서 알게 되었어요. 명절인데 집에 안 오나 싶어 저는 어안이 벙벙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둘째는 우리 엄마랑 의절했어. 상견례랑 결혼식 때는 나를 봐서 온 거지. 나하고만 연락을 하고 우리 엄마랑은 일절하네. 내 동생 마음도 이해가고 아무튼 좀 복잡해. 둘째 도련님과 시어머니가 갈라서게 된 일에 대해 말을 하려면 먼저 막내 신우가 결혼을 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막내 신우가 27살에 시집을 갔기 때문에 이 집에서 가장 먼저 결혼을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 여자는 무조건 돈 많은 집에 시집을 가야 한다면서 막내 신우 결혼시킬 때 그 누구보다 발에 땀나게 뛰어다녔었죠. 남편은 막내 신우 결혼시키는 거 보면서 정말 혀를 내둘렀었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 막내 신우가 미술을 했다 해도 그렇게 뭐 이름 있는 화가도 아니었고 미술에 조예가 깊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정말 구색맞추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학벌 하나 얹어보려고 미술을 한 거나 다름없는 수준이랄까요? 공부를 그다지 잘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성적은 딱히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걸 찾다가 미술을 고른 거죠.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막내 신우를 성형까지 시켜서 외모 업그레이드 시키고 마치 모네의 환생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을 시켜서 결혼을 시킨 것은 물론이고 둘째 서방님이 공무원이라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이랑 같이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결혼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시댁이 술주정뱅이 시아버지가 있는데 돈을 어디서 모을 수 있었겠어요. 돈 있는 거 자식들 키우느라 다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막내딸 누구보다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우리 남편이랑 둘째 서방님 돈 끌어모아서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물론 신우가 시집을 간 집안이 돈이 많은 집안이라서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가랑이 찢어진 거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다른 자식들 돈 끌어다 모아 결혼을 시킨 거죠. 도련님이 이때까지는 동생 시집 잘 가라고 하는 일이니 참았대요. 근데 도련님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가 고아였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부모 없는 걸 트집 잡아서 막말을 퍼부었고 그 말에 상처를 입은 둘째 도련님의 여자친구는 이런 집안에 시집 못 가겠다고 도련님에게 헤어짐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열받은 우리 도련님, 신우 결혼할 때 엄마가 도와달라고 해서 돈도 줬는데 엄마 부탁 들어준 내 결혼은 이렇게 망쳐놓냐고 따진 거지요.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 면전에다가 대놓고 고아인 곳을 트집 잡아서 그렇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부모는 없어도 자존심까지 없는 건 아니라면서 저랑 결혼 못하겠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였는데 어떻게 제 생각은 하나도 안 하시고 그런 말을 퍼부을 수 있는지 너무 실망이 큽니다. 실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얘, 내가 괜히 없는 말 지어다가 트집을 잡았니? 다 사실 아니니. 지가 자존심 부릴 게 뭐가 있어? 내가 다 현실을 깨우치게 해준 거지. 너도 말이야. 공무원식이나 되어서 아무나 만나지 말고 조건 좋은 애를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장가를 안 보내겠니? 쌍수 들고 환영하지. 조건 좋은 여자가 나를 왜 만나? 엄마가 나한테서 막내 시집 보낸다고 모아둔 돈 다 가져간 건 생각도 안 하나 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조건이 좋은 여자를 만날 수가 있겠냐고. 그나마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 내가 모은 돈이 없고 박봉이어도 괜찮다고 나를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랑해준 여자였어. 근데 엄마가 그런 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내친 거라고. 내가 장가를 못 가는 이유? 그건 다 엄마 때문이야. 알아? 내가 결혼을 하려면 엄마부터 끊어내는 게 먼저인 것 같다고. 뭐가 어째? 지금 지가 장가 못 가는 탓을 나한테 다 돌리는 거야? 그래, 이 자식아. 키워오는 애도 모르고 감히 지 어미 탓을 하고 있어. 아주 꼴도 보기 싫다. 언제까지 그렇게 내 탓을 할 수 있나 보자. 이 집에서도 너 당장 나가. 네가 어디 어미 없이 한번 살아봐. 나도 너 평생 안 보고 살고 싶다. 그래요. 서로에게 도움도 안 되고 갉아먹는 존재인데 나도 이 집 지긋지긋해서 떠나렵니다. 앞으로 찾지 마세요. 그렇게 도련님은 시댁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지요. 물론 자세한 사정은 남편에게 들어서야 알게 되었지만 그동안 시어머니가 결혼 생활 내내 도련님 욕을 하면서 하소연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대충 사이가 안 좋구나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에게 들은 것과는 실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마치 도련님이 여자에 미쳐서 집을 나간 사람인 것처럼 폐륜아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도련님이랑 제가 잘 지내는 줄은 모르고 말이죠. 도련님 성격이 워낙 유들유들하고 좋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전부 다 믿은 건 아니었었지요. 어떻게 키운 자식이 의절 선언을 할 수가 있냐? 내가 무슨 지 돈 허투루 쓴 것도 아니고 막내 동생 결혼하는데 돈 보태라고 했다고 이럴 수 있는 거야? 결혼을 반대한 것도 곧 고아년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부잣집 딸 물어왔으면 내가 반대를 했겠냐고. 걔가 나한테 뭘 하는 줄 아니?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이룬 자리라더라.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당당하게 돈 내놓으라고 강도짓 한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자기 결혼까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고. 아이고, 내가 그런 걸 자식이라고 키웠다니. 시어머니는 부잣집에 시집가면 신우 덕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신우가 시집을 잘 갔다고 신우의 덕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우는 없는 집 인간이 몸뚱이 하나 잘 굴려 시집 왔다며 제가 시어머니에게 당한 취급을 본인 시댁에서 고스란히 당하고 있었거든요. 더 암울했던 건 신우가 시댁에 합가를 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 더한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원망했어요. 부잣집에 시집가라고 엄마가 등 떠밀지만 않았어도 자기가 이렇게 종 취급당하며 살지 않았을 거라고 전부 시어머니 탓을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원망을 쏟아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때도 우리 남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러길래 자기 분수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이게 다 엄마가 자초한 일이잖아. 걔가 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갔겠어? 번듯하게 부잣집에 시집가서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니? 주변에서도 시집 잘 갔다고 배 아파하는데 지복도 모르고 내 탓을 하면서 나 때문에 자기 삶이 망가졌다고 말을 하는 게 무슨 헛소리냐고. 나한테 다 고마워할 날이 올 게다. 그때 나한테 울고불고 매달려도 내가 어디 받아주나 봐라. 지 생각해서 선자리 골라왔더니만. 시어머니는 반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시어머니를 돕는데도 여전히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이유는 오로지 남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자식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죠. 남편은 용돈을 올려달라는 시어머니의 말에도 칼같이 거절을 하고 시댁에서 제가 밥도 못 먹고 시중을 드는 모습을 본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저를 들들 볶았다 하면 쫓아가서 시어머니한테 따지고 대신 싸워주었거든요. 맞벌이 안 하냐고 시어머니가 트집을 잡아 저한테 뭐라고 하려고 할 때도 자기는 집에서 아이 육아에 충실한 게 더 좋다고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게다가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도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 시어머니 행동에 화가 나서 결혼을 반대했다고 했잖아요. 남편 잘못은 아니지만 제가 시집살이 하는 거 보고 속상해서 남편에게도 퉁명스럽게 대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항상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깍듯하게 예의를 차렸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도 남편의 한결같은 태도에 마음을 열었고 시댁은 미워해도 우리 남편은 항상 칭찬했습니다. 제 나이가 47살일 때 우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장례식장에서 제일 고생한 사람이 우리 남편이었고요. 너무 열심히 손님들을 맞이하고 장례식장의 일을 하나하나 본인 손으로 처리를 하니까 장례식 일 도와주는 이모들마저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사위 하나는 잘 들이셨네 하고 칭찬을 할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사돈이라고 조문을 왔다가 남편이 하나하나 챙기는 모습을 보고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술병으로 돌아가셨던 시아버지 장례식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다고 비꼬기도 하고 그랬죠. 친정아버지를 잃고 가끔은 헛헛한 마음으로 살던 저는 또다시 아픔을 맞이해야 했어요. 제 나이가 56살이 되었을 때 우리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정엄마는 손을 쓸 수 없는 암에 걸리셨거든요. 항암 치료를 하는 것도 체력이 딸려 너무나도 힘들어하셨고 수술은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 가족 모두가 이별의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알면서도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별이라는 건 언제 해도 너무 힘들고 사람 피를 말리게 하는 일이었지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결국 친정엄마가 눈을 감자 장례식 내내 울다 손님 맞이를 하다가 반복을 했고 발인까지 다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친정엄마가 살던 집을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친정집에 갔는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 오늘 뭐 하니? 별일 없으면 나랑 좀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다. 어머님, 저 오늘은 친정엄마가 살던 집 정리를 좀 하려고요. 그래서 어머님 댁에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 하긴 사돈댁 정리도 하긴 해야지. 그러면 오늘은 너네 친정집 정리를 좀 하고 내일 오전에는 내가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나를 보러 왔으면 좋겠구나. 평소 같으면 친정집 정리가 급하냐, 산 사람이 중요하지 하면서 본인을 보러 오라고 닥달을 했을 텐데 웬일로 친정집 정리부터 하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유순하게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좋은 징조일 거다 생각하고 그날은 친정집을 정리하고 다음날 일찌감치 남편이 출근을 하는 걸 배웅하고서는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집에서 인사 대신 튀어나온 말은 아주 기가 차게 만들었죠. 어머님, 저 왔어요.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무슨 할 이야기가 있으시길래 아침부터 부르셨어요? 정리할 게 남아있지 않니?
아니, 너네 그 친정엄마 말이다. 유산이 좀 남아있지 않아? 그 이야기 좀 하자고 불렀다. 진짜 기가 막혔죠. 이 정신 나간 여편네가, 아니, 제가 오죽하면 이런 욕이 다 나오겠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재산 이야기를 처하는 건지, 아직도 제 눈가에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저를 보고 유산 이야기를 꺼내고 싶을까요? 제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자 시어머니는 마치 조바심이 난 사람처럼 혼자 이야기를 술술 내뱉더라고요. 내가 안 그래도 아범한테 물어봤었거든. 우리 아들이 오죽 너그 집에 잘했니? 그렇게 장모 말이라면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비유 맞췄는데 어디 콩고물 하나 떨어진 거 없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너가 엄마가 너무 고맙다면서 투병 생활 내내 우리 아들 덕에 행복했다면서 그 건물을 홀라당 주었다며. 그 꼬마 상가 말이다. 사실 시어머니 말이 전부 맞았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친정엄마가 암으로 투병하는 동안에 정말 병시중을 잘 들었었거든요. 딸인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도 우리 남편이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겼다 이 말이죠. 제가 우느라 바빠서 현실을 돌보지 못할 때 우리 남편이 나서서 전부 다 처리를 해주었어요. 친정엄마가 불편하지 않도록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하나하나 돌봤었어요. 병원에 같은 입원실을 쓰던 사람들이 우리 남편이 하도 효심 깊게 세심하게 챙기니까 남편이 아들인 줄 알고 제가 며느리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사위라는 걸 알자마자 그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친정엄마 보고 복 받았다고, 어떻게 이런 사위를 얻었냐고 정말 부럽다고 그랬었다니까요. 그 반응에 우리 친정엄마도 어깨 으쓱 하시고 저도 괜히 기분이 좋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친정엄마가 너무나도 고맙다고, 그리고 또 저에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잘하는지, 제가 시댁에서 시집살이 당할 때마다 얼마나 나서서 싸워주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 친정아버지께 받은 꼬마 상가 건물을 남편에게 주셨던 거죠.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사위를 만난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도 말이야, 우리 딸이랑 사이좋게 평생 그렇게 보듬어 주면서 살아. 내가 이 건물 주는 이유는 딱 하나야.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라고. 평생 우리 딸 편 들어주라고. 이제 나도 가고 나면 우리 딸 무조건적으로 편 들어줄 사람이 자네밖에 더 있나? 장모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저는 당연히 제 와이프 편을 들 겁니다. 나도 뭐 하나 주고 싶어서 그래. 우리 딸도 당연히 이해할 거다. 그렇지? 당연하지. 엄마가 내린 결정인데 내가 따라야 하지 않겠어? 나는 그 건물 우리 남편이 가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어차피 우리 둘이 평생 함께 할 건데 누구 명의로 가지고 있든 무슨 상관이야. 엄마가 다 뜻이 있으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거겠지. 난 뭐든 감사해.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봐서라도 하루라도 더 살다가 가. 저는 정말 바라는 게 없었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친정엄마가 멀쩡히 낫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긴 무리였으니 제발 하루라도 덜 아프게 더 오랜 시간을 살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었죠. 그렇게 서로 기분 좋게 모든 것을 정리했는데 갑자기 이 욕심 그득한 시어머니가 뚝 하고 제 앞에 와서는 건물을 운운하면서 저에게 서류를 하나 딱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뭔가 건물 문서라도 되나 하고 보고 있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이혼 서류더라고요. 지금 우리 엄마가 건물을 물려주고 하늘에 가셨으니 볼장 다 봤다 이혼해라 이 말인가요? 이 서류를 저한테 주시는 이유가 그거 말고는 상상이 안 돼서요. 그래. 아이고 이럴 땐 또 짱구가 잘 돌아가는구나. 우리 아들 이제 건물주 아니니. 내가 보니깐 그 주변 다 개발되어서 리모델링만 잘해도 건물 월세 올려받을 수 있겠더라. 건물주 되면 일도 그만둬도 되고 그 건물에 달려들 여자가 한둘이겠니? 건물주 자리에 어울리는 돈 빵빵한 여자 물어다가 새 장가 가야지. 막판에 이렇게 큰 선물 주고 가실 줄 알았으면 내가 장례식장에 부조를 조금 더 하는 건데 그랬다. 어머님,
지금 돈 욕심이 나서 이런 행동하시는 게 부끄럽지는 않으세요? 저희 나이가 이제 60을 바라보는데 이런 짓을 하신다고요? 어머님, 제발 생각을 좀 하세요.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그것도 저희 친정엄마가 주신 재산을 오롯이 탐내고 싶어서 이런 건 양심이 있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고요. 양심? 예, 그게 뭐 돈을 주니 밥을 먹여주니 나한테는 이게 양심이다. 이렇게 사는 게 내 철학이라고. 내가 생각 하나 없이 이런 짓을 하겠어? 너 같은 빈털터리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이 말이야. 우리 아들 새해 장가 가면 내 입맛에 맞는 며느리로 골라올 생각이다. 너같이 곰같이 굳는 사람 말고 어찌나 답답하던지. 그렇게 눈치를 줘도 떠날 생각을 한 번을 안 해. 아이고, 어찌됐든 친필 사인이 있으니 건물은 우리 아들 거지. 이거, 물론 사돈 어른 죽음이야 안타깝지. 근데 산 사람들끼리는 알아서 잘 교통 정리하고 살아야 하는 법 아니겠어?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덩달아 웃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실제로 내막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를 비웃어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웃음을 흘린다면 시어머니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저는 비웃음을 살짝 흘리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내민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순순히 사인을 해주니까 오히려 놀란 눈치더라고요. 아마 끝까지 발악을 하면 어떻게든 저에게 상처 한 번 더 주고 이혼을 시키고 싶었던 모양인데 제가 아무렇지 않게 사인을 하니 싱겁다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좋아요. 저도 30년 가까이 어머님이랑 부딪히면서 살면서 화병 걸렸었거든요.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행복하게 살아보렵니다. 이혼하겠어요. 그이가 원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음 정했으니 이혼하는 거죠 뭐. 어머나, 네가 이제야 철이라도 든 게야. 그래, 나야 고맙지. 건물도 고맙다. 내가 우리 아들 새해 장가 가는데 욕이나겠으마. 그러면 이 서류는 내가 우리 아들 통해서 접수하라고 시키마. 이제 서로 연락할 일은 그거 말고 없겠지? 아무튼 내 노후 챙겨줘서 고맙고 잘 지내렴. 그렇게 룰루랄라 신이 나서 시어머니는 떠나게 되었고 정확하게 1시간 뒤에 제 전화기에 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저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아마 시어머니는 이러한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남편에게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얼이 빠졌을지 그 얼굴을 직접 구경하지 못한 게 아쉽더라고요. 그 휴대폰에 불이 나기에 전화를 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서야 남편한테 듣고 알았겠지요. 저랑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받기로 했던 건물 상속은 없었던 일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배움이 짧다거나 생각이 없다고 한들 그렇게 덥석 그 건물을 줄 수 있겠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었거든요. 아무 조건도 없이 딸도 아니고 사위한테 미쳤다고 건물 상속을 해주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건물을 증여하는 것은 조건부 증여였어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말이야. 나도 장치 하나쯤은 해도 괜찮겠지. 건물은 자네 이름으로 주겠네만 대신에 우리 딸에게 이혼을 먼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야 함세. 예, 그럼요. 이 부분 당연히 증여계약서도 적어서 처리하는 걸로 해주세요. 제가 만약 와이프에게 먼저 이혼을 이야기하면 주신 건물 바로 와이프에게 반환하는 조건 넣어주세요. 우리 친정엄마 정말 강인한 분이었어요. 못된 시어머니한테 제가 돈 없다고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고 느낀 바가 있었는지 암에 걸리시기 전에 투자 공부를 하셨었거든요. 친정엄마는 다른 노인들이 다 아프다고 난리인 나이에도 암에 걸리시기 전까지 굉장히 정정한 분이셨어요. 본인 스스로 못 배우고 어린 나이에 시집 온 게 서럽다고 60대부터 공부를 시작하셔서 그 나이에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도 들어가실 정도였지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친정엄마께선 본격적으로 투자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솔직히 말을 하자면 저는 괜히 투자를 한답시고 돈을 날릴까 봐 겁이 나서 투자를 하시겠다 하실 때 만류했지만 우리 친정엄마가 생각보다 재능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투자도 해야 하는 사람이 하는 거라는 말처럼 꽤 많은 수익을 본 것입니다. 친정엄마는 투자로 불린 현금 재산은 전부 저에게 주셨고 건물 딱 하나만 사위인 우리 남편에게 주셨어요. 물론 시댁에다가는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지요. 굳이 말을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일단 남편부터 저보고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말자고 신신당부를 했었거든요. 장모님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굳이 우리 집에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만약 그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욕심이 철철 넘치는 우리 엄마가 장모님 재산을 탐내고도 남을 사람이야. 어떻게든 당신 구슬려서 돈 번지려고 하겠지. 우리 엄마가 우리 막내 시집 보낸 일만 생각해도 절대 말하지 말자. 나도 어머님께서 돈 내놔라 하면 거절하기 매번 어려울 것 같고 애초에 말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말을 안 하게 천만다행이었죠. 정확하게 현금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상상도 하지 못한 시어머니는 아마 우리 친정 집안 재산이 그 건물 정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을 테고요. 그러니 그 건물을 덜렁 받게 된 남편이 친정 재산을 모두 가졌구나 싶어서 저에게 그런 황당한 요구를 하신 거겠지요. 이혼을 하라고요. 그리고 사실 솔직하게 말을 하면 전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집에 오라고 연락을 했을 때 대충 의심이 가긴 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남편하고 이혼하라는 말을 하려고 일부러 부른 게 아닐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 이 말이죠. 남편이 저에게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슬쩍 했었거든요. 아니 진짜 우리 엄마 해도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이야. 글쎄 나를 붙잡고 장모님한테 뭐 받기로 한 거 없냐. 자식보다 더 자식까지 굴었던 사위에게 콩고물 하나 안 떨어뜨린다냐 하면서 들들 볶는 거 있지. 하도 귀찮게 굴어서 꼬마 상가 건물 그거 내가 받기로 했다고 슬쩍 말을 했거든. 그랬더니 뭘 하시던데? 어머님 성격이라면 내놔라 하실지도. 그 말 듣자마자 그거 너무 잘 됐다고 하면서 나한테 새 장가를 들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 내가 진짜 우리 엄마 노망이라도 난 줄 알았다니까. 정색을 하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냐고 내가 화를 있는 대로 냈지. 새 장가라니 내 나이가 몇인데 새 장가야. 그랬더니 엄마가 거기서 대놓고 요즘은 황혼 이혼도 많이 하는 추세라면서 자꾸 미친 농담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야. 아이고 새 장가를 들으라고 하셨다고?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말이다.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내가 일부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엄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으니 당신한테도 못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뭐 나도 바라건대 제발 그 말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내가 평생을 겪어온 우리 엄마라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거 알지? 만약에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정말 이혼 서류를 내민다거나 이혼을 하라고 말을 하거나 하면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내 동생들처럼 나도 그냥 무시하면서 살 거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꼭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줘야 해. 여보, 설마 어머님이 진짜 그런 짓을 하겠어? 아이 설마 농담으로 하신 말이겠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결혼 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호랑이도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라니까. 장난일 거라고 넘겼지만 역시 아들이 엄마에 대해서 더 잘 아는 법인 건지 시어머니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뻔뻔한 얼굴로 저에게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지요. 남편의 예상대로 모든 일이 흘러가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사실 이번에야말로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건지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일부러 조건부로 증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는 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서 도리를 지키는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두고 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 저에게 들어온 것은 이혼 서류였죠. 시어머니는 사람이 아닌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인연을 끊겠다고 시어머니를 테스트해보는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이혼 서류에 동의를 하는 것처럼 사인을 했던 것이고요. 남편에게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하는데 신경이 쓰일 것 같아서 퇴근 후에 말을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입방정을 제대로 떤 거죠. 제가 서류에 사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신이 나서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죠. 저 바보 전치가 웬일이라니. 아이 글쎄, 내가 이혼 서류를 내미니깐 별말 없이 사인을 떡하니 하지 뭐야. 쟤도 눈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너랑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다. 내가 내민 서류에 사인을 하다니. 아이고야, 이제 우리 아들 새 장가 들면 딱이겠네. 왜 사인을 그렇게 순순히 했을 거라고 생각해? 엄마 욕심에 넘어가게 된 거야. 그 건물 말이야. 사실은 조건부 상속이라는 게 걸려있는 건물이거든. 어차피 이혼을 하게 되면 증여하기로 했던 모든 것이 취소되는 조건으로 상속이 되는 거라고. 일부러 엄마가 세장가 이야기를 하길래 진짜 그런 짓을 하는지 내가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조건부인 건 말하지 않고 건물 증여만 받게 되었다고 말을 했던 거였고. 아이 근데 진짜 아무리 엄마가 돈에 눈이 멀었다 해도 설마 사람을 잡는다더니 그런 이야기를 내 와이프 찾아가서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게 무슨 소리네. 이혼하면 그 건물 상속이 없던 일이 된다고? 아니, 그럼 그 교활한 계집애가 그걸 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냐? 교활하긴 누가 교활해. 교활한 건 엄마지. 아니, 남의 돈에 욕심내서 뻔뻔하게 그런 짓을 하고도 누굴 욕할 힘이 남아있어. 대단하다. 아무리 엄마가 나를 낳아준 친엄마라고 해도 말이야.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동생들이 그렇게 떠났을 때도 나도 정을 두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나도 동생들처럼 엄마랑 의절을 하겠다고. 엄마랑 더 이상 얼굴 보고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에 시어머니는 놀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미리 말을 해두었던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죠. 발에 불이 떨어진 시어머니는 남편이 퇴근을 하는 시간에 맞춰 그날 저녁에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얼굴 보고 이야기 좀 하자. 아니 그렇게 전화로 늙은 애미랑 의절하겠다고 말하고 끊어버리는 건 그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엄마한테 배운 버릇이지. 나도 내 동생들처럼 욕심이 그득하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줄 모르는 우리 엄마랑 연을 진지게 끊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 당신이 절대로 우리 엄마 만날 일 없게 할 거고 말이야. 와이프랑 우리 아이들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엄마를 끊어내는 게 빠르지. 뭐라고? 나랑 인연을 끊어? 아니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하나같이 지 어미랑 인연을 끊겠다는 게 말이 되니? 그러길래 징직에 욕심 없이 잘 사셨어야지. 일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엄마가 억울해하고 그러는 거야. 앞으로는 연락도 하지 마세요. 용돈? 그것도 안 드릴 겁니다. 나도 정년퇴직한 이후에는 퇴직금으로 마누라랑 행복하게 여행 다니며 여유 있게 살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잘 지내는구나 생각하고 혼자 사시라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쉽게 천륜을 끊겠다고?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오죽하면. 그러니까 엄마도 엄마 인생 반성하며 사시라고요. 남편은 그날 억지로 버티는 시어머니의 팔을 이끌고 집 밖으로 쫓아냈고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소란을 피우다가 경비실에 신고가 들어간 건지 경비 아저씨가 쫓아내는 바람에 시댁으로 돌아가게 된 건지 조용해졌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자꾸 집 앞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길래 저희 가족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엄마 재산 나누어 받은 것까지 다 합쳐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고 이사를 간 집 주소는 시어머니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편의 결단력 덕분이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받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포기를 한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등본을 뽑아서 우리 부부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내지 못하게 등본 교부 제안까지 신청했어요. 물론 남편이 뒤에서 몰래 연락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있긴 하지만 시어머니에게서 일단 벗어나니 너무나도 행복한 거 있죠.
저는 그냥 이대로가 참 좋습니다. 남편도 은근히 제 기분을 살펴보고 있고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으니까 더할 나위 없는 천국처럼 느껴지네요. 시어머니에게는 천벌 아니겠어요, 이게? 자식 생각해서 그 술주정뱅이인 시아버지랑 이혼도 못하고 끝까지 살았는데 말년에는 결국 자식들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한 형벌이 어디 있겠나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정에 불화 없이 행복하길 바라고, 물론 저야 시집살이를 어쩌면 오래 겪고 말년에서야 겨우 자유가 된 몸이라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현명하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올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재미난 일이 생긴다면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